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엔 AI 이야기가 점점 많은데 앞으로 피지컬 AI가 결국은 AI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거기에 미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그 물류 자동화 부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트윈의 천원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트윈이라는 이 회사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회사를 만든 대표가 둘인데요. 네.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에요? 네, 네. 트윈스 발음하기 편하게 트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회사 이름 남자분이에요? 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이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아, 둘이 같이. 네. 그럼 둘이 안 싸워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어요? 역할 분담은 저는 공대를 나와서 네. 좀 기술 쪽에 네. 맞춰서 하고 네. 동생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서빙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눈 이렇게 달려 있는 네네네. 했는데 이 배달 로봇, 방범 로봇 이런 것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출시된 줄 아는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 왜 그러죠? 네, 서빙 로봇도 나온 지 오래되고 방범 로봇이나 배달 로봇들도 시장에 나오겠다고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결국 시장성의 이슈입니다. 시장성. 네, 그러니까 이 로봇들이 나와서 기존에 하던 일을 누군가가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되는데 대체할 만큼 생산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면 이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그러니까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루 종일 누가 대신 로봇이 해줘야 되고 이런 거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보통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은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사람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인건비를 절감시킬 정도로 그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조금 뭐 배달하고 방범 두 가지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방범 로봇 우리가 보통 사족 보행 로봇이 방범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출시된 로봇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아직 눈에 보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로봇이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한 대 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방범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은 방범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로봇이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은 옛날에 1990년대 이럴 때의 방범 방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범은 CCTV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보고. 네. 예를 들어 건물 전체 CCTV가 100대가 있는데 이 비용하고 로봇 한 대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100군데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또 백단에 AI가 있으면 어디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까지 바로 알림을 주고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로봇 한 대가 카메라 한 대 달고 다니는 생산성하고 그 100군데를 동시에 보는 생산성은 영화에 보면은 CCTV가 쫙 있는 걸 보고 그거 그냥 분석하면 되지 로봇 하나가 돌아다녀 가지고는 방범 효과가 없다. 네, 또 특히 뭐 사족 보행 로봇은 배터리 소모량도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도 없고 뭐 한 1시간, 2시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배달 로봇을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 배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 대체하려고 하는 방법은 보통 라이더가 오토바이 타고 시속 50km로 우리한테 배달을 해주는 네네. 방식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로봇은 보통 시속 5km 정도 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둘이서 짜장면 시켜 먹기 위해서 3km 떨어진 곳에 지금 주문을 하면 다 팅팅 불겠죠. 네네 이제 야식으로 불어 있는 2배로 늘어난 짜장면을 먹게 되고 식어 있는 짬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기존 방안에 비해서 생산성 이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로봇 시장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형 로봇이 앞으로 중요하다. 저게 지금 대표님이 만드신 로봇인가요? 화면에 아닙니다. 나오는 저희 게? 로봇은 아니고. 아니고요. 예. 저희 로봇 뭐 그런가요? 많은 로봇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대표님 회사는 주로 자율주행 물리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상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봇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류센터에서 오더 피킹이라는 작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더 피킹이라고 하는 작업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주문하면 그 물건이 있는 그 쇼핑몰의 물류센터, 큰 물류센터에 그 물건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누군가는 가져와서 박스에 담아서 포장해서 분류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예. 네, 그 물류센터에서 카트 끌고 가서 우리가 오더 내린 대로 물건을 피킹해서 가져오는 작업을 오더 피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업이 넓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 피킹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류센터 보통 운영 비용 중에서 이 오더 피킹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전체 물류센터 운영 비용에서 5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류센터 사장님들은 이 비용을 사실 줄이고 싶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 시장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워낙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그 물류 시장에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로 시장이 워낙 크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으로 큰 시장을 이 있고 또 우리의 장점인 자율주행 기술력이 이 시장에서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상용화된 사례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든 것 비슷한 경쟁자가 있어요? 시도는 많은데 자율주행으로 상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많이들 떠올릴 수 있는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 오더피킹을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로봇이 아마존의 키바가 가장 유명한데요. 아마존의 키바. 네, 아마존의 키바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토스토, 중국의 긱플러스, 뭐 오카도 이런 로봇들이 다 오더피킹을 위한 로봇들인데 물류센터를 새로 지을 때 완전히 큰 공사를 해서 다른 형태의 물류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큰 설비 기반의 로봇들입니다. 이동은 자율주행은 아니고 격자 레일 위에서 다니던가 아니면 격자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마커를 보면서 이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로봇들은 초기 비용도 워낙 크고 또 그리고 신축에 큰 6개월, 1년 동안 큰 공사를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존에 지어진 물류센터에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류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서 사람처럼 넣었다 뺐다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이 이 시장에 자율주행 로봇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시도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뭐 미국 기업도 많고 일본 기업도 있었는데 결국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저희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혹시 화면 가져온 거 있어요? 없어요? 네, 화면은 없을 거고 유튜브에 유튜브 뭐 검색하면 돼요? 오더 피킹 로봇 쳐도 되고 트위니 로봇 치면 이제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타사 트위니 이름까지 로봇 되니까. 좀 이따 한번 보여주세요. 트위니 로봇입니다. 네. 네. 영상들은 유튜브 가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한 존재가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해요? 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일단 자율주행 로봇 회사들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희만 살아남게 된 것은 여기서는 결국 기술력이었습니다. 물류센터가 넓기도 넓고 물건들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박스들이 옮겨 다니고 팔레트가 들어오고 도크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이런 환경이 넓은 데서 이렇게 복잡하게 변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 되는 공간에서 결국 자율주행을 1년 365일 문제없게 성공시킨 기업이 트윈이기 때문에 저희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게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류센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가방이나 용마로지스 그리고 지금 뭐 기사차에 보면 컬리에도 지금 컬리는 완전 도입은 아니고 일부 테스트 중인데 지금 서서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물류센터 한 20여 군데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 네. 기술의 경쟁력은? 아까 다른 로봇 회사들은
어렵고 트위니는 성공했고 서빙 로봇은 쉬운데 물류 로봇은 어려운 이유는 GPS가 없는 실내 환경에서 로봇 실내면 GPS가 네, 없죠. 없죠. 네. 근데 실시간으로 위치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로봇이 원했던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인식을 하는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은 다 그게 GPS로 위치를 하는데 여기는 실내 같은 경우에 동일한 지번이니까. 네. 그럼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청소 로봇을 쓰면 네. 처음에 설치를 하면 청소 로봇이 혼자서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렇죠. 지도를 그립니다. 아하. 네, 그게 지도를 그리는 이유는 위치를 인식을 하기 위해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네. 위치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위치를 인식을 하냐면요, 사람하고 비슷한데요. 한번 싹 다니고 나서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공간이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이 센서로 인식한 공간이 내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그럼 내 위치는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국 두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위치를 인식을 하는데요. 항상 주변이 처음에 지도 그렸을 때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는 박스들 위치가 바뀌고 팔레트 위치가 바뀌고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노이즈가 많이 타는 거죠. 결국 깔끔하게 데이터 매칭할 수 없는 이상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 노이즈들을 처리해서 지도 데이터하고 이 노이즈가 처리된 센서 데이터를 매칭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 기술이 기존에 보통 일반적으로 로봇 회사들이 쓰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 오픈소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이즈 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위치 인식에 실패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를 쓰지 않고 완전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위치 인식을 하는데, 그럼 여기 일종의 카메라 같은 거나 센서만으로는 잘 안 되겠네. 그죠? 센서로 하는 겁니다. 센서만으로 센서로 하는 거. 네. 센서만으로 사람 눈처럼 주변을 보고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환경이 변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 트윈에 대해서 최대 장점은 어떤 걸 장점으로 봐요? 크게 보면 넓고 복잡한 데서 자율주행 잘하는 거. 음. 그 이유는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위해서 또 더 작게 보면 데이터를 노이즈를 처리해서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미안합니다. 이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자율회사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트위니가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실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비전도 중요하고, 우리 기술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필요한데, 비전. 네,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대학원 때 연구할 때도 네. 밤새도록 연구를 몰입해서 했는데 9시에 출근해야 되면 밤을 못 샌단 말이죠. 그런 그 부분에서 제약이 있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싶어서 출퇴근 새벽 자유를 3시까지 일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하라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네네, 뭐 새벽 3시가 아니라 보통 7, 8시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한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와야 되는데, 아하. 네, 그렇게 못하면 몰입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처음 설립할 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원 생활할 때 밤새워 이렇게 일한 적이 많아요? 네, 저는 약간 또 올빼미 스타일이다 보니까 밤새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잡으면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빼고 30시간 이상을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빼고 30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회사나 우리 IT 회사나 이런 개발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주 52시간 적용을 좀 예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마 그 저는 대표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 개발자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 6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65분이면은 대략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요? 보통 몇 시에 나와요? 9시에 나가면 사람들 많이 없고요. 예. 이제 11시 정도 되면 대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 되면. 네. 예.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도 유동적인데요. 밤 12시에 가도 꼭 몇 분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조직 문화가 저기 나오는 저건가요? 네, 저희 로봇입니다. 저거 잠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거? 오더 피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로봇은 원래 사람이 100명이 들어가서 카트를 끌고 가서 물건을 담아오는 일을 하나씩 했다라고 하면 예. 이 로봇을 위해서 사람은 한 30명만 있으면 됩니다. 70명은 이제 필요 없고 30명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30명이 물류센터 각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 카트 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분들도 지금 빈손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한 30명만 남아서 각 위치에 배치가 되면 로봇이 물건을 가지러 갑니다. 로봇이 이제 원래 사람이 카트 끌고 물건을 가지러 가던 예. 전체 동선을 쭉 다니는데 예. 그러다가 로봇이 가다가 멈추면 물건을 피킹하기 위해 멈추면 그 영역 담당자가 내 영역에 사람이 멈춰 있네라고 하는 걸 보고 예. 그 화면을 보면 예를 들어 새우깡 2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새우깡을 넣어주고 예. 다음 위치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 로봇은 뭐 이제 빼빼로를 가지러 가든 어디로 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로봇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역 내 다른 로봇이 멈춰 있으면 또 가서 물건을 넣어주고 보내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업무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피곤하게 돌아다니는 일은 다 사람이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로봇이 하게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일은 다 로봇이 하고 사람은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그 물류센터 사장님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 로봇은 뭐 보시다시피 기존의 물류센터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렌탈로 구독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 초기에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구독 방식으로 또 로봇을 도입한다 이거죠? 네. 예. 그러면 첫 달부터 사실 인건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첫 달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 정도 줄어듭니다. 초기 비용 없이 바로 비용 줄이고 기존 물류센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용화시킨 유일한 케이스고요. 다른 로봇들이 오더 피킹을 위해서 들어가는 로봇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로 1년씩 공사해서 초기 비용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많이 써서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로봇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확장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때요? 확장 가능성이 많죠. 사실 이 저희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첫 번째로 제대로 찾은 게 오더 피킹이지만 실내외 할 거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DIC라고 하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 네. 계열사에서 전기차 농업용 전기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농업용 전기차. 네, 근데 농업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에. 네. 그런데 내가 이걸 끌고 가서 뭐 또 그 덤프 시켜서 비료를 내리고 또 운전해서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저희가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그 전기용 차량이 자율주행해서 저기에 뭘 갖다 놓고 내려놓고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량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탑재시켜서 완전 자율주행을 시켰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동작을 하고 있고 그
어디에나 자율주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이제 시장을 하나하나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이런 센서로만 한다면은 특별한 무슨 알고리즘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센서 달면은 다 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의 특별한 뭐가 있길래 이게 지금 넘버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알고리즘이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이라 이거죠. 네. 아,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자기 위치를 정확히 네. 파악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이제 AI가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이 AI를 물리적으로 모터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 AI가 되게 활발해졌는데 네. 여기에서 대표적인 그 피지컬 AI의 물건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다양한 사람이 하는 업무들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고 중국 로봇들을 보면 춤도 추고 복싱도 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있는데 멀리 복잡한 환경에서 멀리 이동하는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조금 동작하는 영상들을 다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영상들을 보면 주변에 마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인식을 위해서 설치된 마커들이거든요. 네, 네.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학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예, 인식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어려움을 겪고 멀리 먼 동선을 복잡한 데서 이동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끔 잇따라 가면 옆에 조이스틱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저희의 위치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어떤 휴머노이드든 사족 보행이든 뭐 바퀴 달린 로봇이든 위치 인식을 실시간으로 잘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열릴 피지컬 AI 시대에 저희가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한국은 로봇에서 불친절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 자료가 이제 공간으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네.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보안 문제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운동은 굉장히 수월해진 상황이고요. 네. 저희도 메이저 엘리베이터 5개사의 엘리베이터들과 쉽게 연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하고는 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바뀌었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환경이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습니다. 또 환경이 로봇한테 굳이 친절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사람을 위한 도로 공간에 사람이 운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인프라로 설치되어 있는데 로봇을 위해서 또 하나 친절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전용 게 차선을 둬야 된다 이런 논쟁도 뭐 있었죠. 그런 것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친절해야 되느냐? 저는 기술이 거기에 기존의 방식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로 그 자동차를 써 보시면 기존의 환경에서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고 기존의 인프라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도로교통법도 바꾸지 않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 회사들이 기존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던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로봇한테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은 결국 복잡하거나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건이 있거나 이것도 다 센서로 인식해서 점점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굳이 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1년씩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로봇이 좀 더 똑똑하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그냥 잘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의 가능성과 로봇의 발전을 이런 거를 해결하면 로봇 발전이 좀 크게 될 텐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AI 시대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AI와 로봇이 접목되는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 뭐 굳이 휴머노이드 형태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 각 그 산업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AI가 접목되어서 네.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AI 모델은 AI 기업들이 잘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이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데이터 중에서 뭐 물론 모방 학습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데이터를 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센서 데이터, 특히 비전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습득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 많이 뒤처지고 중국에 많이 뒤처지게 된 게 이런 데이터 습득에 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제 로봇도 AI와 접목시켜서 많은 데이터들을 습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전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들이 움직이는 VLA라고 부르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공장이다. 네. 이러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공장보다는 좀 일상화된 생활 공간에서 설명을 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례를 얘기한다면 로봇들이 다니다 보면 카메라를 달고 사람들의 데이터를 습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서 병원, 로봇이 네. 다양한 업무를 위해서 로봇이 다니게 될 텐데 로봇이 비전으로 이제 환경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 베드가 이제 환자를 실은 베드가 빠르게 급하게 움직이는 환경이라면 로봇이 비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쵸. 사람들은 비켜주니까요. 예. 로봇도 똑같이 비켜줘야 되는데 비전으로 그 데이터에서 이 급박한 상황을 인식을 할 수 있으면 비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전 기반의 AI 기술인 거고 네. 그것이 AI가 저기 배드가 오네 급박한가 보다 내가 피해줘야 되겠다 왼쪽으로 움직여야지 했을 때 움직이는 것은 로봇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박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로봇들이 주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 습득을 하고 이때는 피해줘야 돼라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전 기반의 데이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카메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이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상황들에서 인식을 해야 AI 기반으로 판단하고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것을 해결하면은 한국의 로봇 산업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창업한 지 이제 11년 차인데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네. 정권에 굳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생각보다 산업 이런 테크 기업의 한테 되게 호의적입니다. 네, 규제가 있으면 또 풀어주려고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물론 다른 산업과의 충돌이 있을 때 제대로 풀리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부 사람들한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더 급변하는 시대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서
기술 기반의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 최전선에 있는 기술 기반의 기업들의 목소리에 지금처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면 저희도 더 힘을 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미국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그 벤처와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에도 더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장은 언제 할래요? 저희는 이제 상장 준비가 대부분 돼서 올해 10월, 11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로도 나가나요? 네, 세계에서 압도적인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비교할 바가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고요. 이를 시장에서도 선도하는 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트윈니의 천홍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그 봉화마을에 그 KTX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묘역에 갔다가 KTX를 타고 오는데 그 광고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잠자리 구하기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작품은 홍다혜 감독이 그의 친구들이 8년 동안 살아낸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와닿았던 게 대학만 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믿었었다. 입시는 끝났는데 불안은 끝나지 않았고 대학은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는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지워왔는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경제 성장률이나 취업률, 진학률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청년들의 마음은 계속 내려앉기만 합니다. 진짜 경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잠자리 구하기 이걸 보면서 한 번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잠자리 구하기라는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고 국민들의 체감하는 삶,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 여기에서 결국은 성패가 갈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